올해 미국 앞에 놓인 숫자는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10조 달러. 미국 금융 시스템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거대한 만기 청구서가 한꺼번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빚을 떠받쳐왔던 세계의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올해 안에 미국이 갚아야 하는 빚이 있습니다.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사 600조 원. 미국 전체 국가 부채의 3분의 1이 올해 한꺼번에 만기를 맞습니다. 이걸 제대로 굴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합니다. 금리가 뛰면 전 세계 대출 금리도 함께 오릅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이자까지 줄줄이 상승합니다. 미국 국채를 대거 보유한 은행들의 자산 가치가 무너지고 그 충격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2008년 금융위기의 재판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조 달러짜리 빚을 받아줄 나라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란전이 터진 뒤 불과 4주 만에 외국 중앙은행들은 820억 달러어치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았습니다. 201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빚폭탄의 타이머가 정말 올해 안에 터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0조 달러라는 숫자가 얼마나 이례적인 규모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미국의 총 국가부채는 2026년 4월 현재 39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2024년 3월 34.5조 달러였으니 불과 2년 만에 4.5조 달러가 불어난 셈입니다. 이 39조 달러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이 약 9.2조에서 10조 달러,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채가 만기되면 기존 투자자들이 다시 사주곤 했기 때문입니다. 머니마켓 펀드, 연기금, 보험사, 외국 중앙은행. 이들은 법적 의무나 운용 구조상 미국 국채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만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재투자합니다. 이를 롤오버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새 빚으로 옛 빚을 갈아 끼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가 끼어듭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20조 달러 가운데 상당수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발행된 채권입니다. 당시 금리는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미국 연준이 금리를 0%까지 낮췄기 때문입니다. 3개월짜리 단기 국채 금리가 0.01%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린 셈이었습니다. 그 공짜 빚이 올해 만기를 맞습니다. 새로 발행해 다시 굴려야 하는데 지금 금리는 어떨까요? 단기물은 3.7%부터 4.2%까지, 10년물은 4.3%, 30년물은 거의 5%에 육박합니다. 제로 금리로 빌린 돈을 이제 4%에서 5% 금리로 갈아타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0조 달러를 평균 4%로 리파이낸싱 한다고 가정하면 이자만 연간 4천억 달러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우리 돈으로 584조 원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금리 차이에서 생기는 추가 비용입니다. 빚 총액은 그대로인데 이자 부담만 수백조 원이 뛰는 겁니다. 왜 이게 한국 이야기냐고요?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한국 국채금리도 따라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도 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갑니다. 미국의 빚 문제가 곧 여러분의 대출 이자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빚을 굴리려면 누군가 사줘야 하는데 지금 그 구매자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은 전체 발행량의 약 33%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외국 중앙은행입니다. 일본, 중국, 영국, 한국 같은 나라들의 중앙은행은 자국 외환 보유고의 핵심 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때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정점에서는 1조 3, 167억 달러어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기준으로는 6,933억 달러입니다. 피크 대비 47%가 줄어든 겁니다. 사실상 반토막입니다. 2년 넘게 꾸준히 줄여왔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한때 미국의 최대 채권자였던 중국은 이제 일본과 영국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0월 2,414억 달러에서 1년 만에 1,907억 달러로 약 500억 달러를 줄였습니다. 21% 감소입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겁니다. 이란전이 터지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일제히 미국 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외국 공식기관 수탁 데이터를 보면 2월 25일 이후 불과 4주 만에 820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잔고는 2조 7천억 달러까지 떨어졌고 이는 201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터키, 인도, 태국 같은 나라들은 석유 대금을 달러로 결제해야 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아 달러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고 일시적으로 120달러 가까이 치솟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휴전 협상이 진행되며 유가가 다소 내려왔지만 전쟁이 언제 다시 격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석유 수입국 입장에서는 당장 기름값을 내야 하니 금고 속 미국 국채부터 꺼내 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3월 마지막 주 미국 재무부는 2년물, 5년물, 7년물 국채 경매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세 경매 모두 수요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0년 물 경매에서 강한 수요를 보였던 시장이 몇 주 만에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달을 2022년 10월 이후 가장 약한 경매의 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권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무브 인덱스도 3월에 급등하며 시장 불안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월가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무패입니다. 역사적으로 채권 시장이 반란을 일으키면 대통령도 꺾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관세 전쟁을 밀어붙이다가 채권 시장이 흔들리자 한 발 물러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세가 아니라 실제 전쟁입니다. 펜타곤이 의회에 요청한 이란전 추가 예산은 2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92조 원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공습하면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JASM 스텔스 미사일 같은 고가의 정밀 유도 무기들을 수천 발 소모했습니다. 토마호크 한 발 가격은 약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9억 원입니다. 첫날에만 900발 이상의 정밀 타격이 이뤄졌고 이란의 반격으로 미군 기지와 레이더 시스템, 항공기 일부가 파손되거나 파괴됐습니다. 이걸 전부 보충해야 합니다. 여기에 항공모함 전단 운용비와 전투기 출격 비용도 더해져야 합니다. 지금도 수천 명의 해병대와 공수부대가 중동으로 추가 파병 중이며 이란 본토의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지상군 투입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쟁이 올가을, 심하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천억 달러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실적을 보면 총 지출은 7조 달러, 세수는 5.2조 달러였습니다. 이미 매년 1.8조 달러씩 적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매달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9조 원씩 빚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번 돈보다 쓴 돈이 1.8조 달러, 더 많은 나라가 전쟁 비용 2천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 답은 하나입니다. 또 빚을 내는 것입니다. 한 발 물러서 전체 그림을 보면 더 소름 돋는 구조가 보입니다. 미국은 지금 빚으로 빚을 갚고 있습니다. 만기 도래한 10조 달러를 새 채권으로 갈아치우고 매년 1.9조 달러 적자를 메우기 위해 또 채권을 발행하고 이란전 비용 2천억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다시 채권을 찍어냅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르스텐 슬록의 계산에 따르면 올해 시장에 쏟아지는 투자 등급 채권 총물량은 약 14조 달러입니다. 국채 리파이낸싱 10조 달러, 적자를 메우기 위한 신규 국채 2조 달러, 여기에 기업 회사채 2조 달러가 겹치는 구조입니다. 미국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미국 정부만 돈을 빌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AI 붐을 타고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량은 약 2조 달러로 예상됩니다. 이걸 전부 합치면 올해 미국 투자 등급 채권 시장에 쏟아지는 총 물량은 14조 달러입니다. 3월 10일에는 아마존 한 회사가 하루에 370억 달러어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총 11개 기업이 660억 달러를 찍어냈는데 미국 역사상 하루 기준 회사채 발행 최대 기록입니다. 이전 기록이 490억 달러였으니 크게 뛰어넘은 셈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돈을 빌리겠다며 시장에 줄을 선 겁니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금리가 오르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 적자가 늘어나고 적자가 늘어나면 또 채권을 발행해야 하며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금리는 다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10조 달러를 4%로 리파이낸싱합니다. 이자 비용이 4천억 달러 추가됩니다. 이자가 늘었으니 적자가 커집니다. 적자를 메우려면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국채가 더 쏟아지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오르면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채권의 리파이낸싱 비용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자는 다시 늘고 적자는 더 커지고 또 빚을 내야 합니다. 빚이 이자를 낳고 이자가 적자를 낳고 적자가 다시 빚을 낳는 구조입니다. 한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블랙홀 같은 구조입니다. 이 흐름은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올해 국가부채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합니다. 의회 예산국 추산입니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60조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2020년 미국이 국가부채 이자로 쓴 돈이 450억 달러였습니다. 불과 6년 만에 3배 가까이 뛴 겁니다. 매달 880억 달러, 매주 220억 달러가 순수하게 이자로만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이자 비용은 미국 예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일까요? 2026 회계연도 1분기 기준으로 이자 지출은 국방비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돈보다 빚의 이자가 더 커진 겁니다. 이자가 국방비를 추월한 것은 미국 역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제 이자 비용은 사회보장 지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지출 항목입니다. 메디케어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숫자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회 예산국 전망에 따르면 2036년까지 연간 이자 비용은 2.1조 달러로 2배 더 불어납니다. 앞으로 10년간 이자로만 빠져나가는 돈의 합계는 16.2조 달러입니다. 이것은 원금 상환이 아니라 순수한 이자입니다.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돈을 빌리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서 진짜 봐야 할 것은 이 빚이 과연 감당 가능한 수준이냐는 점입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나라가 1년에 버는 돈에 비해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미국은 올해 101%를 기록했습니다. 버는 것보다 빚이 더 많은 겁니다. 의회 예산국은 이 비율이 2030년에 108%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8%가 어떤 의미냐? 1946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기록했던 역사상 최고치가 106%였습니다. 그 수치를 넘는 겁니다. 당시에는 세계대전을 치르느라 빚이 폭발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평시에 구조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6년에는 120%, 2차 대전 기록을 훌쩍 넘어 미국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은 모든 문제가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10조 달러 만기의 벽, 외국인 이탈, 이란전 비용 폭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GDP를 넘어서는 부채. 5개의 도미노가 일렬로 서 있는데 첫 번째 도미노에 이미 손가락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도미노가 쓰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역사에 있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일요일 저녁 긴급 TV 연설을 통해 선언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그때까지 전 세계 통화 질서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달러를 들고 미국에 가면 금으로 바꿔준다. 이 약속 하나가 달러의 신뢰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닉슨이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겁니다. 왜였을까요? 빚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쟁 비용과 복지 지출이 겹치면서 미국의 금 보유량만으로는 달러 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달러 가치는 폭락했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35달러에서 불과 10년 만에 850달러로 24배 뛰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내내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주유소 앞에 차들이 수킬로미터씩 줄을 서던 시대, 중산층이 한 세대 만에 무너진 시기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소름 끼칠 만큼 닮아 있습니다. 그때는 베트남 전쟁, 지금은 이란 전쟁, 그때는 복지 지출 폭발, 지금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지출 급증, 그때는 금 보유량의 한계, 지금은 채권 수요의 한계, 그때 닉슨은 금태환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미국은 무엇을 포기하게 될까요?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연준이 다시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결국 중앙은행이 직접 사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적 완화를 다시 가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2020년이 아닙니다. 그때는 물가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돈을 찍어도 됐지만 지금은 이란 전후로 유가가 100달러를 넘기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찍으면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뛸 수 있습니다. 결국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금리를 강제로 억누르는 방식입니다. 연준이 국채금리 상한선을 정해두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을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부릅니다. 2차 대전 직후 미국이 실제로 사용했던 카드이기도 합니다.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묶어둔 것이죠. 그런데 그 대가는 컸습니다. 1940년대 후반 미국의 실질 인플레이션은 20%를 넘었습니다. 금리를 억누르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무너집니다. 자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장이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달러의 가치를 사실상 절하하는 방식입니다. 닉슨 쇼크이라고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달러 약세를 유도해 빚의 실질 가치를 줄이는 겁니다. 39조 달러를 그대로 갚을 수 없다면 달러 자체의 가치를 깎아 빚의 무게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자산을 보유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외국 중앙은행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달러 자산의 구매력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상상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 방향을 시사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팔고 대신 사들이는 자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금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미국 국채를 반토막 내는 동안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중국만이 아닙니다. 2022년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역사적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왜 금을 살까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방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 3천억 달러를 동결시켰습니다.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외환 보유고를 하루아침에 못 쓰게 만든 겁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중앙은행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달러 자산은 무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의 눈밖에 나면 내가 평생 모은 달러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 이 트라우마가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의 구조적 수요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반토막 낸 것도, 이란전 직후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투매에 나선 것도 결국 같은 줄기로 읽힙니다. 달러를 더 이상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불신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연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관세를 올렸다 내렸다, 동맹국을 압박했다가 풀어줬다가 그린란드를 가져가겠다고 했다가 조용해지고, 미국 국채를 산다는 것은 미국 정부를 30년간 믿겠다는 뜻인데 정책 방향이 한 달 단위로 흔들리는 나라의 30년짜리 채권을 누가 선뜻 사겠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2월에는 중국 금융당국이 자국 은행들에게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와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혼란스러운 숫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전체 외국인의 미국 국채 보유는 2026년 2월 기준 구조 4,87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외국인이 빠지고 있다면서 왜 최대치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한때 1위였던 중국은 3위로 밀려나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영국입니다.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국 정부가 미국을 더 신뢰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런던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미국 국채를 활용한 일종의 꼼수 투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채 현물을 사고 동시에 선물을 팔아 그 사이에 미세한 가격 차이로 수익을 내는 방식인데 이걸 베이시스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돈이 미국을 믿고 들어온 장기 투자 자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순수한 투기 자금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결국 진짜 안정적인 수요, 즉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로 장기 보유하는 물량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헤지펀드의 투기 자금이 메우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다른 구조로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큰 파도 한 번이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는 한국과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 외환 보유액은 2026년 3월 기준 약 4,237억 달러입니다. 전월 대비 40억 달러가 줄었는데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미국 국채와 미국 정부 관련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데이터 기준으로 한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2026년 2월 기준일 409억 달러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들고 있는 409억 달러어치 채권의 평가 가치도 줄어듭니다. 외환 보유고의 실질 구매력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여기에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 이란전이 터진 뒤 원달러 환율은 500원을 돌파했습니다. 3월 31일에는 장중일 517원까지 찍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 글로벌 자금은 안전자산을 찾아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같은 신흥국 통화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뛰고, 물가가 뛰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가계부채에 짓눌린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 자체 상황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2025년 말 기준 1,304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129조 원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49%, 올해는 51.6%, 2030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겪고 있는 빚의 눈덩이, 이자의 악순환, 이 문제는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자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단순한 채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초 체력과도 같은 자산입니다. 이 기초 체력이 약해지면 그 위에 올라선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환율, 연기금, 보험사의 자산 운용까지 전부 미국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10조 달러의 만기가 올해 안에 돌아옵니다. 이자 비용은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란전 비용으로는 2천억 달러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빚을 사주던 나라들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빚이 이자를 낳고 이자가 적자를 낳고 적자가 다시 빚을 낳는 소용돌이.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구조 그 자체입니다.